네, 86회 전산세무 2급 실무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번호가 3350이네요. 네, 현대기업입니다. 자,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대기업이고요.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고 제조기업이겠죠. 자, 단기 제5기의 회계기간이 2019년 입장에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일반점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17일입니다. 공장에서 사용할 청소용품 22,000원만큼을 경기철물에서 현금 구입하고 간이형 수령을 받았습니다.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런 얘기죠. 자, 공장에서 사용할 청소용품은 쓰면 쓸수록 소모하는 소모품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소모품 B가 맞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 대변에 현금으로 분배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주었으니까, 그쵸? 예, 근데 이걸 당시에 뭐 사무용품비로도 답을 맞다고 해줬는데 뭐 청소가 사무용품까지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소모품비로 그냥 통일하죠. 네. 사무용품비도 맞다고 해줬지만 소모품비가 더 어울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 띄우시고, 자, 일반전표를 띄우겠습니다. 자, 1월 17일 날 차변의 소모품비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죠. 500번대 해가지고 얼마? 22,000원 줬고 대변에 현금 주면 되겠죠. 현금 나간다 대변 맞죠? 2번입니다. 우리 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원금 5천만원과 이자 100만원 중에서 소득세 등 15만 4천원이 원천 징수되어 차감한 잔액인 5,084만 6천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원천 징수액은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산으로 처리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죠? 그렇죠?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얘기죠. 자, 본겨볼게요. 일단은 이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으니까 자, 이것부터 좀 볼게요. 정기예금은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원래 차변이죠. 만기가 되면은 대변에 사라져요. 얼마? 5천만 원. 그러면 이 원금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도 받았으니까 이자를 벌었죠.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 해가지고 총액 얼마? 100만 원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정기예금 5천만 원 하고 이자 수익 100만 원 하고 5,100만 원만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 곱게 주는 게 아니고요. 세금을 떼고 준다고요. 그래서 이 세금을 떼고 주니까 15만 4천 원 뺀 나머지 얼마? 5,100에서 요거 빼면은 5,084만 6천 원만큼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5만 4천 원만큼은 내가 세금을 뗀 거예요? 떼인 거예요? 떼인 거죠. 떼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내야 되는 이자에 대한 이 법인세를 내가 미리 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납세금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3월 27일 날에 자, 대변에 일단 뭐 사라진다? 정기예금이 사라져요. 얼마? 5천만 원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수익도 발생하죠. 그렇죠? 이자를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 얼마? 100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5,100만 원만큼을 받으면 되는데 세금을 떼고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 얼마? 5,084만 6천 원만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15만 4천 원만큼 뭐냐? 세금을 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내야 되는 이 법인세를 미리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이는 거를 법인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법인세는 원래 12월 말일 날에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건데 지금 떼었으니까 미리 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선납세금으로 분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쌤. 다 아는 걸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이유는 여기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우리 세무에서는요, 이 원천징수세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선납세금 자리에 무엇으로 분기해야 된다? 법인세 등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별표예요. 자, 보세요.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은 선납세금이잖아요. 근데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은요, 이게 다 뭐다? 법인세 등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세무에서는 이것도 나와요. 아시겠죠? 꼭 나오니까 같이 둘을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얘는 자산 처리라고 했으니까 법인세 등 쓰면 안 되고 그대로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은 소모품인데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은 소모품 비죠. 그 다음에 보험료나 임차료나 이런 비용들을 비용 처리하라고 그러면은 보험료, 임차료 이렇게 분기하면 되는 거지만 얘를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은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거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중요하다. 꼭 요거까지 기억을 하자. 별표. 자, 3번입니다. 6월 25일 날에 1계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미납세액이 있대요. 미납세액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6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 신고 기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예정 신고 기간은 1계정은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니까 4월 25일이죠. 그때 내야 되는데 6월 25일까지 못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못 내고 있는 미납세액이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가산세 10만 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납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카드로 납부한 거죠. 근데 카드로 납부하니까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결제대금의 1%만큼을 더 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산세는 세금과 원가로 이제 분개하시면 되고요.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라 그런 얘기죠.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둘 다 800번대로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미지급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니까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 150만 원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150만 원만큼만 납부를 하느냐? 그게 아니죠. 뭐 가산세까지 내라는 얘기죠. 그럼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과 원가 비용이니까 차변의 비용이 발생, 세금과 원가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토탈 160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뭐 카드사에서 수수료까지 내랍니다. 그 수수료가 결제대금의 1%예요. 그럼 결제대금은 얼마냐? 미지급한 세금 150만 원하고 세금과 원가 10만 원 합쳐가지고 160만 원이거든요. 이 160만 원에 1%를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1%니까 16,000원이고 그 16,000원도 내가 돈을 쓰는 거니까 비용 발생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 분결하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첫째는 미지급 세금 사라지고 둘째는 가산세, 세금과 원가 비용 발생, 셋째는 카드 수수료 비용 발생, 수수료 비용까지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토탈 내가 내야 되는 것은 150만 원, 10만 원, 16,000원이니까 161만 6천 원만큼 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카드를 끄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변에 미지급금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얼마? 토탈 161만 6천 원 되겠습니다. 자, 미지급 비용도 맞다 보셨다. 그쵸? 하지만 그냥 우리는 미지급금으로 그냥 갈게요. 그럼 이제 6월 25일 날에 공개합시다. 자, 차별 뭐죠? 미지급 세금이 얼마? 150만 되는 거고요. 세금 내는 거는 거래처를 안 달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자, 그럼 차변에 이제 세금과 원가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얼마? 1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카드 수수료까지 내라고 하니까 차변에 수수료 비용해가지고 이것도 800번대 얼마? 16,000원 내는 얘기죠. 그럼 토탈 161만 6천 원만큼을 내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카드를 꺼왔죠. 그러면 카드사에 돈을 미지급했네요.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달아주고 거래처는 무슨 카드? 신한카드까지 반드시 달아주셔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4번입니다. 원재료 구매 거래처. 자, 이 원재료 거래처가 중요하죠. 별표. 긴급 수요의 결혼 축의금으로 50만 원만큼을 보통이금에서 이체했네요. 자, 이건 뭐예요? 거래처 직원이 결혼하는 데 가가지고 축의금 내고 온 거죠. 한마디로 뭐다? 접대한 거죠. 잘 보이려고. 근데 이 접대비가 어디서 쓰였는가 하면은 원재료 구매 거래처예요. 그럼 원재료를 구매한 부서는 영업부입니까? 제조부입니까? 제조부죠.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거래처 이 말 나오면요. 무조건 그때는 500번대로 분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쉬운 거니까 자, 500번대만 조심하시면 되고 자, 7월 3일 날에 접대했으니까 차변의 접대비. 그렇죠?
500번대 공개하시면 되고요. 50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제 돈 주면 되겠죠.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50만원. 자, 됐습니다. 다음 5번. 11월 말일날 필연에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약속금이 있답니다. 그러면 제품을 팔아먹고 약속을 받았다면 얘는 뭐예요? 받으럼이 되는 거죠. 받으럼이 된다. 적어줄게요. 받으럼이다. 그럼 이 받으럼이 300만원만큼이 필연이의 부도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네요. 돈 떼었다. 확정되었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그렇죠. 대손이 확정되었으니까 대변에 뭐 받으럼이 사라지는 거죠. 얼마? 300만원. 그리고 이제 차변에 이제 대손이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진짜 돈을 떼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배운 대로 펄스트 차변에 뭐 대손 충당금 얼마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200만원 설정되어 있죠. 부가세, 대손세 공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펄스트 차변에 대손 충당금 200만원만큼 먼저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요. 바드럼의 코드로. 그럼 나머지 된 모자라는 100만원만큼을 대손 상각비 비용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한 번씩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쌤, 여기 바둑 사라졌잖아요. 부도가 났으니까 차변에 부도 오음과 수표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부도 오음과 수표는요. 대손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약속금이 필연이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받았다. 야, 부도가 되었다. 단순하게 부도가 되었다는 말이 나온다면 그때는 차변에 부도금과 수표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오고 이건 뭐예요? 대손이 확정되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 놓았죠. 이런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이 된 거예요. 부도가 된 게 아니죠. 부도가 됐긴 되었지만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6개월이 지난 거예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충당금 메꾸고 나머지는 대손상각비로 분기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가 되었다고 대손이 확정되었다고는 답이 다른 거예요. 답이 다른 거예요. 자, 분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30일 날 대변에 바드럼이 사라집니다. 거래처 누구? 필연이죠. 얼마? 300이 사라지네요. 근데 대손이 확정된 거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메꾸면 되겠죠. 바드럼의 코드 알고 있죠? 얼마? 200으로 메꿔주고 나머지 100을 충당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대손 삼각비라고 이렇게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도금과 수표하고 이 문제의 차이. 네, 이상으로 우리는 일반 전표에 대한 입력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출 연표 가도록 하죠. 1번 4월 22일 날 물품의 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던 운반용 트럭을 해우의 아래와 같이 매각을 하고 전자승강기안서 체크 발급을 하였습니다. 매각 대금은 매각일에 보통예금으로 즉시 수령하였으며 매각 관련 처분 손익 분계를 매매출 연표에서 진행한다.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을 처분할 문제이죠. 뭐 1급 때 많이 했으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분하게 되면은 대변의 차용운반부가 취득가액 1250만 나갈 거고요. 얘가 나가는 순간 누구도 감가상각도 계획도 같이 사라지죠. 그러면 1250만원짜리가 520만원만큼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1250에서 500을 한번 빼보세요. 520을 빼보세요. 그러면은 730만원짜리다 그 얘기죠. 근데 그걸 얼마에 팔았습니까? 900에 팔았으니까 맞죠? 우리는 이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내가기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무시한다. 자, 그럼 이제 포함해 볼게요. 자, 우선은 4월 22일 날 매매춘표 띄우셨죠? 자, 유형 선택은 판매하고 세관계항서니까 11번 매출의 과세이고요. 자, 트럭이라고 공개하시면 되고 금액은 90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900의 부가세는 90이 되고 거래처는 해우가 되는 거죠. 전자상계한서를 주었으니까 전자에 체크를 하고 유형자산의 문제는 무조건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대변에 팔아버린 게 제품이 맞느냐 아니란 얘기죠. 트럭을 팔았으니까 차량 운반구로 고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차량 운반구는 900에 판 거지 취득원가가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250만 원만큼이 대변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차량망구가 팔리는 즉시 차변의 짝지인 누구도 감가상각유객도 사라진다는 얘기죠. 차량망구의 짝지인 209번짜리가 사라지겠죠. 얼마? 520이죠. 그러면 1250만원에서 520을 뺀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게 730만원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부가세 소금은 건드리지 않죠. 90만원.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730만원짜리인데 얘를 얼마에? 900에 팔았으니까 한번 빼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730짜리를 900에 팔았으니까 빼면은 170만원 나오죠. 그럼 170만원만큼의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건 수익 발생 대변이니까 이익을 대변에 먼저 분개하는 얘기죠. 센 방식이에요.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대변의 이익을 170만원 공개하면은요. 정확히 여기에 차익이 990이 남거든요. 그럼 이 990이 뭐냐? 내가 받아야 할 돈이죠. 맞죠? 900에 90. 그쵸? 그래서 이익이나 손실을 먼저 공개하게 되면은 나한테 뭐가 보인다? 금액이 보인단 말이에요. 금액이 보이니까 이렇게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이제 이게 전부 다 뭘로 들어온다?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으니까 네, 보통예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알아서 100, 990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돈을 받는 분계를 맨 마지막에 하게 되면요. 여기에 990 딱 떨어지고요. 이게 혹시나 뭐 일부는 보통예금이고 일부는 뭐 미수금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요 금액에서 계속 잘라가지고 채워 넣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돈 받는 분기를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쌤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시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2번입니다. 중앙상사에 2월 3일날 외상으로 판매했던 제품이 있답니다. 세대고요. 대당 250만원짜리고 부가세가 별도이고 불량으로 반품 처리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반품 전자상환계환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마이너스 상환계환서를 주었다는 얘기죠. 대금은 외상물 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며 은행 부수로 회계 처리합니다. 야, 세대가 다 나간다, 그쵸? 그럼 여기 키워드는 뭐죠? 반품이지만 아무튼 상환계환서가 있으니까 판매와 관련된 거죠. 매출의 과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4월 30일 날 공개할게요. 자, 4월 30일 날에 유형 선택은 매출의 과세가 되겠죠. 세운계한서를 주었으니까. 자, 품목은 누굽니까? 제품이 되는 거죠. 수량은 3개, 단가는 250만원에, 그쵸? 그럼 750에 75만원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한다? 3에다가 마이너스를 달던, 단가에다 마이너스를 달던, 둘 중에 하나를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량을 마이너스 3으로 할까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반드시 떠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거래처 누구? 중앙상사가 되는 거고 전자세원계한서를 주었으니까 전자의 체크 공개는 전부 다 외상과 퉁치기로 했으니까 외상 누르면은 전산이 알아서 마이너스 공개를 다 해줍니다. 구분만 하시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뭐 이런 거 쉽죠? 6월 30일 날 영세상사로부터 구매 확인서 나왔습니다. 체크. 의해 원재료를 1,500만원만큼을 매입하고 대금 중 500만원만큼은 현금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3개월 이상으로 하여 영세월 세원계한서를 주었습니다. 영세월 세원계한서 밑줄자. 그럼 얘는 한마디로 매입을 하고 영세월 세원계한서니까 매입의 영세가 되겠죠. 그래서 6월 30일 날에 매입의 영세. 몇 번입니까? 52번이죠.
자, 품목은 원재료가 되는 거고요. 금액은 얼마? 1,500. 부가세는 0이죠. 거래처는 영세상사로 가시면 되는 거고 전자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분계는요. 분계는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왜? 대금 중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복잡하죠.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사온 건 맞습니까? 맞네요. 그럼 난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럼 나간다 대변에 돈 나간다. 자, 500이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500을 분개하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1,000만 원만큼은 3개월 외상으로 했으니까 대변에 당연히 뭐다? 외상 매입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거죠. 거래처는 뭐 자동으로 찍히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7월 9일 날, 자, 이 문제 다 별표. 예, 별표죠. 우리 달러에 대한 문제는 매일 나오니까. 자, 미국 스타사의 제품을 10,000달러에 직수출하고, 직수출을 체크. 수출 신고일이 7월 1일, 선적일이 7월 9일인데, 신고일 나오면 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무조건 연필로 X 치라고 했죠. 이건 함정이에요. 전혀 문제를 풀 때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의 환율도 보지 마세요. 자, 선적일이 7월 9일이네요.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수출 대금은 전액을 7월 31일 날에 받기로 하였답니다. 외상이죠. 그러면 선적일이 빠르니까 선적일의 환율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알고 있죠? 이거는 수출 실적 명세서하고 똑같아요. 그쵸? 선적일과 대금의 수일 중 빠른 날. 그럼 선적일이 빠르니까 선적일의 환율을 가도록 하자. 그다음에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한. 자, 갈게요. 그러면 7월 9일 날로 가겠습니다. 자, 7월 9일 날로 놓았고요. 자, 매출의 직수출이니까 수출이죠. 몇 번? 16번이죠. 품목은 제품. 뭐라?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인데요. 10,000달러에 1달러에 얼마입니까? 선적일의 환율을 따라가야 되겠죠? 1,200원이죠. 결국 선적일의 환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200만 원 되는 거고,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금액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니까 지울게요. 0엔터, 0엔터.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미국의 스타사가 되겠죠. 스타사, 엔터. 자, 엔터 또 치니까 0세월 구분 내려오죠. F2 누르고, 직수출 몇 번? 1번. 신고번호 없으니까 엔터. 공개할게요. 7월 말날 받기로 했다는 얘기는 전부 다 외상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왜? 7월 9일날 선정했는데 돈이 7월 말일날 들어오면 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는 전액 외상 가면 됩니다. 정산이 알아서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까지 다 달아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제 5번입니다. 8월 25일 날에 영업부 사무실에 임대인에게서 받은 전자 계산서입니다. 뭐라? 계산서네요. 세형계산서가 아니죠. 그럼 이거는 과세요, 면세예요. 계산서니까 면세가 되는 거예요. 내역은 다음 같고요. 수수료는 수도광열비로 회계 처리하고 대금은 이달 말날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우리가 월세를 준 게 아니고요. 수도 요금을 어떻게 했다? 관리비 명목으로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수돗물은 여러분들 아시죠? 면세이기 때문에 계산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8월 25일 날로 이제 분개로 갈게요. 그러면 대금은 이달 말날에 주기로 한다. 아무튼 내가 돈을 쓰는 거니까요. 매입이죠. 증빙은 계산서니까 매입의 면세 53번이고요. 품목은 뭐 수도료, 공급가액은 얼마? 계산서를 봐야 되겠죠. 얼마지? 5만원.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5만원 적으시면 되고요. 면세니까 부가세는 없고, 자, 거래처는 누굽니까? 우리의 집주인인 누구? 성일 빌딩이 되겠죠? 우리 회사가 현대기업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 회사가 현대기업이죠? 그래서 성일 빌딩. 전자 계산서니까 전자의 체크. 분계는 어떻게 한다?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왜? 이 수도 요금을 다음 달에 주기로 했대요. 다음 달에. 맞죠? 아이도 참. 이달 말에 주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달 말일에 준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안 줬다는 얘기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을 분개해야 되겠죠? 대신에 차변은 뭐로 분개합니까? 차변은 보니까 영업부 사무실의 수도 요금이니까 수도 강렬비로 분개하면 되겠죠. 몇 번째 영업부니까 800번째. 그리고 대변에 돈을 어떻게 한다? 이달 말일날 주기로 했으니까 돈을 아직 안 주었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고요. 또 여기에 거래처가 성일 빌딩이 달려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5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 작성도 다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과 이제 5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원천징수이죠. 자, 그 두 개의 부분은요, 아시다시피 다음 강의에서 이제 공부할 거고요. 우리는 결산으로 바로 건너뛰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문제 4번 결산 분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풀기 전에 화면을 잠시 보시죠. 결산은 그 수동 분계가 있고 자동이 있죠. 수동은 우리가 직접 일반 지표에다가 분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동 분계는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얘네들은 이제 금액만 입력하면은 전산이 알아서 분계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동과 자동을 먼저 선택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보니까 어때요? 수동이고요. 2번은 수동이죠. 3번도 수동이에요. 하지만 4번과 5번은 자동입니다. 왜? 4번은 키워드가 감가상각이고요. 감가. 5번은 키워드가 기말재고이죠. 그래서 이건 자동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을 먼저 푸시고 4번, 5번을 나중에 자동으로 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여기서 1번과 2번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미 전산회계 1급 때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은 하나은행에서 1년 갱신 조건의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받고 있는데 12월 말일날 현재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 1696만 5천 원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돈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돈을 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결산분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음수로 회계처리 하지 마시죠. 쌤은 음수로 설명 안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 자, 그러면 이 결산분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마이너스 통장을 뺐었죠. 이건 한마디로 뭐죠?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린 건데 그 분기를 안 했으니까 지금 분기하라는 얘기죠. 그럼 돈을 빌렸으니까 나중에 우리는 갚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은 뭐다? 단기차입금, 부채 증가 1696만 5천 원이에요. 그럼 빌린 만큼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보통 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들어오는 걸 분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마이너스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분기하라는 얘기죠. 분기를 해야지 이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가지고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분계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아예 뭐다? 분계 자체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차입금. 외워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분계는 할게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 얼마? 그렇죠. 1696만 5천 원만큼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분계 안 했으니까 마이너스로 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분계하면 되고 이만큼 나중에 갚아야지 부채 증가 대변의 단기 차익금. 그렇죠. 누구? 하나은행이 되는 겁니다. 알고 있죠? 자, 2번입니다. 2번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정기금에 대한 단기분 경과이자를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은 1년마다 이자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예금매에 가입하면은요, 이자가 매월 나와요. 항상 1년 되는 시점에 나와요. 1년 되는 시점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20만 원이 아니죠. 자, 2억 원을 넣어놨고, 가입 기간이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잖아요. 그럼 12개월이죠. 자, 우리가 월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자율이 이제 2%고, 이자 수령 시점은 만기일, 즉, 내년 6월 달에 받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자 안 받았으니까 분개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회계는 발생주의니까 단기분만큼은 반드시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분개하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분을 한번 구해보니까 자,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단기분을 그래서 구했어요. 구해보니까 예금 금액이 2억이고 거기에 연이자가 2%니까 1년에 4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400만 원은 이번 연도 7월 달부터 내년 6월 달까지죠. 근데 그 중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단기분만 분기하라고 했으니까 단기분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을 곱하기 어떻게 한다? 12분의 1년 12달이죠.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 이번 연도 끝나는 12월 말까지의 총 몇 개월? 6개월 동안만큼의 이자를 구하는 얘기죠. 그게 200이에요. 400만 원 곱하기 12분의 6이니까. 그쵸? 그럼 요 200만 원만큼이 단기의 이자 수익이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얘를 분기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분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은 뭐 이자 수익으로 200을 분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자는 언제 들어옵니까? 내년 6월 말일 날 들어오는 거니까 아직 못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뭐 미수 수익으로 200만 원만큼을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1급 때 많이 했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6개월치가 얼마? 400에 6개월 치면은 반반이죠. 200이 발생한 거고요. 그럼 이거 받아야 되는 건데 내년 6월 말일 날 들어온 거니까 어쩔 수 없네요. 미수 수익으로 받지 못한 수익이다 이렇게 분기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이 이제 좀 피곤한 내용이죠. 자, 3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 사채라고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이해가 된다면은 사채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고요. 자, 설명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은요. 제가 설명을 아무리 잘해봤자 이해가 안 돼요. 사채라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거나 조금 이제 어렵게 느끼신다면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아래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에 하인 발행되었던 이제 사채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랍니다. 단 전표는 하나로 입력할 것. 이번 연도에 귀속 사채의 액면 이자가 30만 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1년이 지날 때마다 우리가 이자를 30만 원만큼은 꼭 주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 지급일이 하필이면 12월 말일이니까 지금 결산분기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귀속 사채 하인 발행 차감된 상가액은 15만 254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을 때는 여러분 알죠? 처음에 사채를 발행했을 때는 대변에 사채 이렇게 분기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여기 있는 이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입력합니까? 당연히 액면가액으로 금액을 입력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액면가액의 몇 프로가 바로 30만 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이만큼 빌려달라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 발행했을 때 돈이 이 액면가보다 현금이 작게 들어온 거예요. 왜 작게 들어왔는가 하면은 할인 발행 차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할인 발행 차감이 왜 있습니까? 내가 할인 발행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100원이다. 그럼 현금이 100원이야. 뭐 90원, 80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렇게 들어왔을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자를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90원 달라. 내가 만기가 되면은 100원을 줄게.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이자를 많이 주니까는 그 많이 주는 이자만큼을 내가 빼준 거죠. 그래서 그 많이 주는 이자만큼을 빼준 게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에요. 그래서 이 할인 발행 차감은 결국은 내가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주는 이자에 대해서 보상의 형식으로 그쵸? 빼준 거예요. 결국 할인 발행 차감은 이자 비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은 자 밑에 제가 적어놓은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자를 적게 주니까는 맞죠? 그만큼 빼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한다? 이자 비용에다가 넣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자를 많이 준다면 그때는 할증 발행했겠죠. 그때는 거꾸로 이자 비용에서 차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할인 발행했으니까 나중에 이자 비용에 가산을 해야 돼요. 근데 물어볼 수 있겠죠. 쌤, 그러면 지금 이자 비용에 가산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왜? 사채는 상환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그러니까 2, 3년씩, 4년씩, 5년씩 이렇게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만약에 내가 상환기간이 5년이라면 5년치의 이자 비용을 미리 빼준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5년치의 이자 비용을 지금 바로 이자 비용으로 분기해버리면은요,
5년치의 이자 비용이 단기에 한 번에 인식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발생주의의 발생주의를 한마디로 뭐예요? 위반한 거죠? 위반한 거니까 할 수 없이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가 나중에 이자를 줄 때마다 여기에서 5년 동안 조금씩 까면서 전부 다 이자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대변의 보통요금이 일단 30만 나갔죠. 맞죠? 나가고 차변에 뭐 이자 비용이 원래는 30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사채 할인 방해 자금이 5년치의 이자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단기분의 이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걔만큼을 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까야 되는데 이 이자 비용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구해줬단 말이에요. 얼마? 15만 254원. 그러면 이만큼만 제거하면서 이 금액을 이자 비용으로 넣었으니까 이자 비용이 45만 254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시려면 사채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분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대변에 보통요금 나갔어요. 내가 30만 원만큼 액면에 적혀있는 이자를 줬던 얘기죠. 그러면 차변은 뭐예요? 당연히 이자 비용이 원래는 30만 원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상환기간이 5년이라면은 그 5년치의 이자를 내가 미리 빼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5년치니까 1년치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두었다가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이번 연도에 대한 부분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한 금액은 구해놨으니까 얘를 대변에 빼면 되는 거예요.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자 비용은 30만 원이 아니에요. 이해되겠죠? 그럼 얼마냐? 30만 원에다가 사채 할인만한 차금을 생각한 부분만큼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5만 254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결국은 대변에 사라지는 사채 할인만한 차금은 얼마가 된다? 나머지 15만 254원만큼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이자 비용을 먼저 분개했지만은 여러분들 분개할 때는요. 보통 예금 대변에 사라지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삼각되는 이 분개 두 개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차변에 45만 254원 남으니까 걔를 이자 비용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분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이제 분개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다음 연도에도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고 맞죠? 또 다음 연도에 이자만큼 또 할인 발행 차금이 또 대변에 또 까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금액은 얘보다 더 증가해요. 왜 증가하는가 하면은 그 앞에 연도에 이만큼을 내가 돈으로 안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자가 또 쌓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율법으로 생각하는데 맞죠? 이 상각금액은요. 매기마다 뭐한다? 증가한다는 얘기죠. 증가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사채 발행 차금이 더 많이 쌓일 거예요. 아무튼 이 두 개를 더해서 다음 연도에도 뭐다? 이자 비용으로 분기하면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상환하는 그날까지 매기마다 계속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의 이자 비용은 이제 요만큼이기 때문에 요 분기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말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과 5번 문제 자동 분계 이제 볼 건데요. 자, 4번, 5번은 자동이니까 일반준표는 이제 끄면 되겠죠. 자, 끄면 되고 결산 자료 입력 클릭 날짜는 엔터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놓고 감가상각과 기말 재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4번에 보면은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답니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감가상각 자산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월화의 상각을 할 것이라고 나와있네요. 자산이 차량 운반구고요. 그 다음에 사용은 영업부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재료비, 농비, 경비에 있는 감가상각비가 아니죠. 어디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감가상각비.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로 가야 됩니다. 차량 운반부에다가 감가상각비를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고 구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하고 누계액하고 취득일하고 그다음에 상각 방법하고 내용 연수하고 뭐 자전거치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정액법이죠. 그러면은 정액법은 여러분들 공식이 뭐예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다음에 내용 연수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네요. 그럼 요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걸로 그냥 풀이할게요. 자, 취득가액이 3천만 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잔존가치인데 잔존가치는 없잖아요. 그럼 취득가액 3천만 원에서 내용연수를 나누면 돼요. 내용연수 몇 년? 5년. 그럼 5, 6에 30이니까 6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600만 원만큼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자, 이제 5번이 중요하죠. 자, 5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말 재고 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기말 재고액 및 비정상 감모 손실 나와 있죠. 이게 키워드인데 자, 요게 나오면은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는 거다. 자동 붕괴도 해야 되지만은 수동 붕괴도 해야 되는 거죠. 뭐 비정상 감모 손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붕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간단한 설명을 또 드리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보도록 하죠. 네,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해서 간단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 문제에서 기말 재고액 나왔을 때 이 감모 손실이 끼어서 나오는 경우가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그럼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을 결론적으로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론적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감모 손실은 여러분들 수량이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장부의 수량보다 실제 창고의 수량이 하락했을 때는요. 이 하락한 부분만큼을 파악을 해서 정상적 감모인지 비정상적 감모인지를 나누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 감모일 때는 원가성이 있으니까 분기 어떻게 하죠?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수량이 하락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재고자산 이렇게 분기를 하는 거죠. 근데 비정상적인 감모의 경우에는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쵸? 네, 그리고 나서 대변은 뭐다? 똑같이 어차피 수량이 하락한 건 똑같기 때문에 대변의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는 건 그대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전산에 이제 분개할 때는요, 이렇게 분개하는 게 아니고요. 전산에 분개할 때는 요 내용을 한 번만 이해를 하고 전산에 분개할 때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쵸? 그럼 어떻게 분개하면 되느냐? 자, 퍼스트 첫째, 일단 자동 결산에다가 즉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실제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남아있는 수량하고 취득 단가가 있다면은 걔 둘을 곱해가지고 정상 비정상 관계없이 실제 금액을 무조건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비정상 감모만 일반 전표에 가서 추가로 한 번 더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되겠죠? 12월 말일 날에 차변에 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왜? 비정상이니까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대변에 뭐다? 재고자산이 줄었으니까 대변에 재고자산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때 재고자산은 뭐 원재료가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때는요. 조율안에 몇 번, 8번 반드시 타 계정 대책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8번 타 계정 대책까지 체크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퍼스트, 세컨드 요 두 가지의 내용만 잘 따라가시면은요. 우리 감모 손실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틀릴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에 있는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쌤이 설명했듯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전산에 입력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퍼스트 뭐다? 실제 금액 입력하고 세컨드 비정상 감모만 밑에 있는 내용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실제 금액은 누구예요? 둘 중에서 실사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먼저 자동으로 이제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는 550, 기말 제품 1400, 기말 상품 1600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말 원재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550. 그 다음에 실사 금액입니다. 제품은 1400. 그러면 기말 제품은 1400.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 상품이 1600. 그럼 상품은 어디 있죠? 여기 메뉴에 있어요. 그쵸? 여기 위에 1600 이렇게 입력하면은 퍼스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컨드 뭐하죠? 12월 31일 날 일반 점표로 가셔가지고 그쵸? 비정상 간모에 대해서만 분기를 한 번 더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비정상 간모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먼저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사와 장부가 차이가 없으니까 금액 차이가 없죠. 그럼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품과 상품만 현재 차이가 나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는 실사 금액을 입력을 다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정상 간모는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비정상 간모만 어떻게 한다? 요 차이만큼을 분기해 달라는 얘기죠. 그럼 비정상 간모는 얼마입니까? 실제가 1,400인데 장부는 1,440이니까 40만 원만큼의 제품이 현재 간모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40만 원만큼을 12월 말날 차변에다가 재고자산 간모 손실 40만 원 이래 분배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그만큼 제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제품 40만 원 분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별안에 몇 번? 8번 타개정 대책. 왜? 상품과 제품과 원재료가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요. 그때는 무조건 타개정 대책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계는 다 했으니까요. 이제 빠져나오시면 되고 여기 뭐냐 뭐죠 이거? 자동 분계만 이제 어떻게 한다? 다 했으니까 이제 위에 있는 F3번 점표 추가 누르고 일반 점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결산 분계 완료 확인하시고 ES10 빠져나오시면 5번도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 문제에서는요, 좀 중요했던 문제가 여기에 3분 문제하고 사채, 그 다음에 5분 문제, 그쵸? 뭐 간모 손실에 대한 내용들, 요것만 좀 잘 챙겨가시면은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이제 부가세 부분하고 원천징수 부분하고 두 개를 수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